네, 안녕하세요. 시사교육그룹 시사일본연구소의 최인환 소장입니다. 일본 바로 알기 시즌2는 일본 기업 탐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10여 개를 일본 바로 알기 시즌2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코로나 사태로 보는 일본인과 일본 사회의 특성을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뉴얼 사회로 우리가 흔히 일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일본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준 게 코로나 사태 초기 대응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초기에는 코로나를 겪어보지 못한 그런 외부의 바이러스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줄을 몰라서 굉장히 우왕좌왕했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어려움에 비해서는 한 1년이 지나면서 일본 사회의 어떤 기초적인 의료 기술이라든지 사회 그런 지원 체제라든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제 간의 초기에 어떤 좀 불협화라든지 협력 체제가 잘 진행이 되면서 한 2021년 작년 한 중반 정도부터 특히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2020년 도쿄 올림픽이 1년이 연기된 끝에 작년 7월에 이제 올림픽이 개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전후에서도 또 일본이 상당히 해외의 어떤 올림픽 개최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보면은 좀 철저하게 방역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래서 이제 올림픽 이후에 지금 확실하게 일본이 대외 개방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좀 여기서 이제 체크할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지금 2022년 연초부터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왜 관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방이 다 돼 있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서방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이 아시아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한일 중 3개국이 상대적으로는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아직은 관광을 제대로 좀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이 어떤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좀 좋은 표현을 하면 섬세하고 꼼꼼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 조금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 어떤 상황이 변했으면은 빨리 바뀐 상황에 맞게 또 행정적인 조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두 나라만 비교해 볼 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장단점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잘 좀 이렇게 비교 분석이 가능한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던 지난 한 2년 3개월이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보면은 상대적으로 또 일본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코로나를 보는 관점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고, 코로나 방역을 하기 위한 대응 조치도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잘했다, 일본이 못했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못했다, 일본이 잘했다, 이렇게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거는 전 사실은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제도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의 어쨌든 사회적인 관습과 습관, 또 기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나라에 주어진 상황 내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뭐 잘했다 못했다가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잘못된 시각이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정책을 잘못 쓴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동안
지난해 초기에 우리가 강력하게 저기 코로나 사태를 대응을 했기 때문에 큰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또한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생산 체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2년간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고 상당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결국 이걸 뭘 얘기하냐면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정책 판단을 잘 냈고 잘 대응을 했다. 분명히 또 우리가 좀 또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지나치게 그거를 좀 자율적인 측면을 줘야 되는데, 자율적이지 않게 지나치게 좀 강력하게 영업 제한 조치를 많이 했다든지, 영업시간 통제라든지 거리 두기를 너무 강하게 해갖고,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좀 취약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처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잘 향후에 이제 지금 오는 4월 18일이죠. 다음 이제 4월 18일부터는 사실은 이제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코로나 이전, 마스크만 빼고는 코로나 이전 사태로 모든 생활이 이제 정상화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잘 그런 약한 고리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자영업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거고, 요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무슨 영업 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개별 그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소에 대해서 지원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액수가 많았고요. 단순 비교하면 아마 일본은 아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씩 작은 가게들, 예를 들어서 이자카야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는 많이 발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의 지인들한테 직접 좀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코로나 대응은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현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3개월 보면 일본이 예를 들어서 초기에 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좀 처리를 대응을 못했다든지, 중간중간에 그 확진자 수가 몇십만 명으로 늘어갔고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일본은 디지털 대응 체제나 의료 체제가 안 돼 있어? 이렇게 순간순간 많은 좀 비판이나 지적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긴 텀과 좀 큰 시각으로 볼 때는 저는 한일 양국이 정말 우리 경제 수준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방향으로 해가고 있고 지금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으로 볼 때는 그 코로나 사태로 일본인들의 우리가 좀 또 다른 특성을 하나 좀 우리가 아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의 충격이 없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런 일본인들의 특성을 최근 2년 3개월 사이에 우리가 아주 실감나게 볼 수 있었던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은 코로나를 초기에 그냥 자연재해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코로 자연재해. 이건 뭘 얘기냐 하면은 코로나가 굉장히 무슨 돌림병이나 그런 위험한 그런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심각한 위협으로는 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바로 알기 시즌 1에서도 제가 일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다. 일본의 그 엄청난 대지진과 해마다 발생되는 그런 태풍 같은 것이 일본인들의 그런 기질이나 일본 사회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볼 때 일본인들이 초기에 조금 느슨하게 이제 대응을 했던 게, 워낙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도 그러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에 하나라고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대응하지 않았나라고 일본의 좀 많은 이제 문화나 이제 의료 관련 전문가들도 또 학자분들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분석한 좋은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국민 작가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시바 료타로라든지, 그 시바 료타로 같은 양반은 그 대하소설 대망,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부터 중세 전국 시대를 거쳐서 메이지 유신부터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시대까지를 아주 잘 파헤친 그 대하소설 대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바 료타로 같은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소 그의 이제 저서라든지 그 주장을 통해서 일본인들은 국가 위기 시 아주 약삭빠른 의식 정응한 능력을 가진 나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섬나라인 일본이 1990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죠. 1910년에서 1920년, 30년 제국주의 시대에 굉장히 국력을 빨리 이제 키워왔다는 게, 일본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안정적이고 변화에 둔감한 것 같지만 어떤 그런 위기 전환 국면에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한다라고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한 게 하나가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세계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일본을 공부하면서 많이 보는 책들 중에 하나가 그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이제 미국에서 왜 작은 섬나라인 일본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좀 제국주의까지 어떻게 보면은 국력이 강해지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세계 대전까지 일으킬 정도로 어떤 공격적인 그런 나라가 될까. 그래서 일본인들의 특성을 그 연구한 아주 명저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사회학자로 유명한 그 루스 베네딕스의 국가와 칼, 여기 책에 나오는 거죠. 국가와 칼에서도 이제 실마리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루스 베네딕스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의 두 가지 극단적인 성격을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은 이제 여기 일본인들이죠. 일본인들은 누구보다도 싸움을 좋아하는 동시에 유순하며 굉장히 호전적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얌전하고 유순하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궁극주의적인 동시에 아주 탐미적이다. 그리고 불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이 뛰어나다. 용감하면서도 겁쟁이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재빨리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여기 바로 이제 나온 것처럼 어떤 굉장히 그 국가의 그 아주 유순한 순수한 자연적인 아름다움의 꽃, 또 하나는 칼, 굉장히 그 날카로움, 공격적인 그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일본인들을 평가하는 게 이제 이중적인 특성이, 누구나 뭐 모든 사람들이 이중적인 특성을 다 갖고 있는데, 특히나 아주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순적인 성격의 이중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요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요 책이나 이런 거에 대응을 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2년 3개월이 없었다면 그 디지털 마인드도 별로 원래 없는 데다가 기존 거를 웬만하면 일본인들이나 일본의 기업은 좀 잘 바꾸려고 안 하니까 그 전통을 좀 고수한다든지, 그래도 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거를 선호하는 이런 특성 때문에.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제는 일본 기업이나 일본의 소비자, 또 일본인들이 이제는 가감하게 혁명적으로 디지털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주 이번에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변화를 싫어해서 최대한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 국가의 기업에 비해서 덜 디지털 전환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2년 3개월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디지털화 전환이 본격화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이제 유니클로부터 이제 일본 기업 탐구를 시작할 건데, 각 개별 기업들 사례를 들어가 봤더니 최근 2년 사이에 조금씩 상당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일본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는 굉장한 대전환기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저의 시각으로는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근대화 시대로 한번 150여 년 전에 한번 확 바뀌었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해서 어떤
자본주의 국가 또는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로 돼서 굉장히 국력이 커졌지만 조금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사실은 그 커진 힘을 다른 나라 국가의 어떤 제국주의 길로 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의 이제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면서 1945년에 또 한 번,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한 70년 정도 좀 더 전이죠. 1945년에 세계 2차 세전을 계기로 또 한 번 자본주의 시장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확 바뀌었기 때문에 요번 코로나 사태가 아마 1945년 이후에 또 한 번 80여 년 만에 일본을 완전히 한번 대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코로나 사태로 뭐 사실은 뭐 일본의 종교의식이라든지 전통의식, 일본의 왕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벌써 이제 그런 관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코로나 2년 사태가 또 뭐가 바뀌었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권력이 완전히 교체가 됐습니다. 지난 2년 3개월 사이에 그 8년 가까이 장기 집권했던 가장 그 일본의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아베 신조 정권이 8년 만에 사실은 이제 막을 내린 거죠. 저는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를 이은 그 스가 요시히데 정권도 1년 만에 사실은 끝났거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그 보수 자민당 내에서는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고 합리주의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1월 초에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럼 불과 2년 3개월 만에 총리가 2번을 바뀌고 상대적으로 덜 좀 그 우익 성향이 조금 약한, 그래도 약간은 좀 중도 성향이 강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금 이제 일본의 이제 그 국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정권도 사실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 지도자가 바뀌었다라는 이런 큰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번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최근에 그 3월 초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와 야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이제 윤석열 이제 신임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가 이런저런 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막 한일 양국 모두 그 전 시대로 2년 3개월 전에 일상화, 정상화 시대로 들어간 이 시점에 양국 모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한일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도 뭔가를 시사하는 게 적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겪고 새로운 총리가 등장을 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일본의 각 분야에서도 지금 이제 강력하게 그러는 그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의 4차 산업시대 그리고 디지털과 탈탄소 사회로의 이 전환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금 맞물려 갖고 일본이 한 80여 년 만에 크게 또 한 번 변화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대 상황을 한번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과연 지난 2년간 조금씩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우리 그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한국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지금 최근에 좀 장기 침체 기간이 좀 오래 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뭐 국제적인 원유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밀 등 그런 그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돼 갖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지금 데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 일본의 대표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소니라든지
또 의류 유통기업인 뭐 유니클로라든지 또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세계 최고 전기차 모터를 생산을 하는 일본 전산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에서 현존하는 기업가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교세사 그룹의 창업자인 이나무리 카즈오의 어떤 일본 경영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을 경영을 해가고 있는지, 이제 이러한 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2회차부터는 한 해당 일본의 대표 기업을 한 개씩 이제 좀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 기업의 변화 사항을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1회부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